1966년 다머가 6살일 때 가족은 오하이오 주 아크론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뒷마당에서 죽은 동물들의 뼈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를 산성용액에 담가 살을 제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학자였기 때문에 집에는 각종 화학약품들이 있었고, 다머는 이를 이용해 자신만의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부모의 브라도 다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이오넬과 조이스는 자주 다투었고, 조이스는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어린 다머에게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머는 더욱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학급에서 이상한 아이로 여겨졌고,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술을 마실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1977년 다머가 17세일 때 부모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조이스는 막내 아들 데이비드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다머는 아버지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출장이 잦아 다머는 사실상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다머는 동성애적 성향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적 갈등을 술로 해결하려 했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1978년 6월 18일, 다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18세의 스티븐 마크 힉스였습니다. 힉스는 록 콘서트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다머가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힉스가 떠나려고 하자 다머는 아령으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스티븐 힉스를 살해한 후 다머는 처음으로 시신 처리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지하실로 옮긴 후 여러 날에 걸쳐 해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해부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머는 시신을 작은 조각으로 나눈 후 쓰레기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 뒷마당 숲속에 묻었습니다. 몇 주 후 악취가 나기 시작하자 그는 시신을 다시 파내어 뼈를 분리했습니다. 살점은 산성용액으로 녹여버렸고, 뼈는 망치로 부수어 숲속에 흩뿌렸습니다. 이 첫 번째 살인 경험은 다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힉스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에게 살인은 상대방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그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1978년 가을, 다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1년 만에 자퇴한 그는 1979년 12월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다머의 알코올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바우몰더 기지에 배치되었지만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인해 상관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는 군대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1981년 3월, 다머는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조기 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확인된 범죄는 없었지만, 후에 그가 독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다머는 플로리다에서 잠시 생활했다가 다시 오하이오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술에 의존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었는데 주로 음주와 관련된 경범죄였습니다. 1982년 다머는 할머니의 집이 있는 밀워키로 이주했습니다. 할머니 캐서린 다머는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다머도 처음에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혈액은행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술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경부터 다머는 다시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워키의 게이바들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고,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대방과 함께 있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점차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1987년 9월 15일, 다머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6살의 스티븐 W. 투홈이었습니다.
다모는 투오미를 아카데미 호텔의 방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투오미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는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투오미 살인 이후 다모의 범행은 더욱 체계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15명을 더 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고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아시아계 남성들이었습니다. 다모의 범행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그는 게이바나 쇼핑몰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주겠다거나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면 술에 수면제나 진정제를 타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살해했습니다. 살인 후 다모가 하는 일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는 시신과 성행위를 한 후 해체했습니다. 일부 장기는 냉동고에 보관했고 뼈는 산성용액으로 녹였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들의 두개골을 수집했는데 이를 소장품처럼 진열해 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피해자들의 살을 먹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모는 나중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시기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게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1991년 5월 27일 발생한 코니락 신타손폰 사건은 다모의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14세의 라오스계 소년이었던 코니락은 다모의 아파트에서 탈출하여 거리로 나왔지만 결국 다시 다모에게 넘겨져 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코니락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911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다모는 경찰에게 코니락이 자신의 19세 연인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소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의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다모의 말을 믿고 소년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다모의 아파트를 수색했다면 이미 죽어있던 다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동성애자들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고 떠났습니다. 코니락은 아파트로 돌아간 후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경찰의 무능력과 편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소수인종이었고 동성애와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991년 7월 22일 밤 11시 30분경 다모의 마지막 의도된 피해자였던 트레이시 에드워즈가 수갑을 찬 채로 거리로 탈출했습니다. 에드워즈는 경찰에게 한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안내를 받아 경찰이 다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다모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에드워즈와의 다툼을 인정하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경찰관은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진 수색에서 냉동고에서는 더 많은 시신 부위들이, 침실에서는 사진들과 두개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나는 악취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는데 후에 그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직후 다모는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17명의 살인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고 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살해 방법, 시신 처리 과정까지 세밀하게 기술했습니다. 다모의 자백은 3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들조차 그의 진술 내용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잔혹하고 기괴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피해자들의 시신으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다모는 일부 피해자들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산성용액을 부어 좀비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어 수집했고 시신과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모의 아파트 213호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범죄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에서는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팔, 다리 등이 비닐봉지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는 11개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담원은 이를 장식품처럼 진열해 놓았습니다. 또한 57갤런 드럼통에는 3구의 시신이 산성용액에 담겨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괴한 발견 중 하나는 다머가 만들려고 했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두개골과 뼈를 이용해 자신만의 제단을 만들려고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그의 심각한 정신적 이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또한 수백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피해자들이 살해되는 과정과 시신이 해체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머는 이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범행을 회상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머의 17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중 11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3명이 백인, 2명이 아시아계, 1명이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였지만 코니락 신타손폰처럼 14세의 소년도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일부는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다머는 이러한 취약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실종되어도 즉시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경찰은 단순한 가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1992년 1월 30일 다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5건의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난 범죄만 다뤄졌고 오하이오에서의 첫 번째 살인은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다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위스콘신주 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머가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법,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 이웃들의 의심을 피하는 방법 등이 모두 정상적인 판단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머의 기괴한 행동들이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식인, 시신과의 성행위, 두개골 수집 등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증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머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이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조기동물 학대,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 등이 모두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992년 2월 15일 배심원단은 다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머는 15건의 1급 살인죄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스콘신주에는 사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신형이 최고형이었습니다. 15개의 종신형은 동시 복역이 아닌 연속 복역으로 실질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다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머는 위스콘신의 컬럼비아 교정기관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방에 수감되었지만 2년 후 일반 감방으로 이감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비교적 모범적인 수감자였습니다. 독서를 즐겼고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5월 다머는 침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목사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가졌고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머는 여러 차례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극도로 혐오했고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4년 11월 28일 다머는 교도소 체육관에서 크리스토퍼 스카버라는 동료 수감자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스카버는 다머와 또 다른 수감자 제시 앤더슨을 금속 막대기로 구타하여 살해했습니다. 다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다모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식인 행위와 시신 훼손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과 사법기관의 편견이었습니다. 코니락 신타손폰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경찰은 소수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날 밤 제대로 수사했다면 최소 5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다모의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종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모 사건은 정신건강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모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어떻게 예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모의 어린 시절 징후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동물 학대,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 등은 모두 위험 신호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의 이상 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모는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모의 피해자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훼손되고 일부는 식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코니락 신타손폰의 가족은 미로키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또한 범죄 피해자 권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많은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모 사건은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그의 재판은 전국적으로 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모를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리즈 몬스터 제프리 다머 스토리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다모를 미화하거나 동정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다모 사건은 범죄학과 심리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모의 경우는 기존의 연쇄살인범 분류에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기존의 동기분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또한 다모의 사례는 연쇄살인범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한 위험 신호를 보이는 아동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개입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다모 사건은 또한 수사 기법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쇄범죄 수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다인종, 다지역에 걸친 범죄의 경우 정보 공유와 협력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모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각 지역 경찰서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쇄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실종자 수사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실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다모 사건은 미국의 정신보건 시스템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아동과 청소년의 이상 행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역할도 강화되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담어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어떻게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담어의 어린 시절 징후들이 적절히 다뤄졌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어 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어의 17명의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히스, 스티븐 투오미, 제임스 도크시터, 리처드 구에레로, 앤서니 시어스, 레이몬드 스미스, 에드워드 스미스, 어니스트 밀러, 데이비드 토마스, 커티스 스트로더 어니, 라이언 버그, 안서니 휴즈, 코니락 신타손폰, 맷 터너, 제레미아 와인버거, 올리버 라이시, 조셉 프레드 홀트. 이들은 각각 고유한 삶을 살아가던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담어의 광기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 사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극한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위험성, 정신건강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들입니다. 담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9948자.